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을 담당하고 있는 썬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시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시든 경영학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가 여러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종합을 해서 이러한 자료를 계속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 타이핑을 일일이 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타이핑을 친 거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좀 참고도 했지만 우리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이론들만 취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강좌는 이번 12월 21일에 맞춰진 강좌이긴 하지만 내년에 혹시 수업을 듣는 분도 참고해서 하시면 경영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저는 경영학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할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경영학은 깊게 공부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시험지에 출제가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염두하시고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겉 모양만 여러분들이 쭉쭉해 나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 넓은 범위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하기가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깊게 하지 마시고 좀 얇은 상태에서 여러 범위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제가 전부 다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는 못 끝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이 강의는 별로 맞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는 100점보다도 여러분들이 커트라인으로 정하신 72점이나 76점 정도를 넘기기 위해서는 아마 좋은 강의일 텐데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너무 범위가 너무 약하다라는 것 좀 참고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이 과정만 여러분들이 잘 하신다면 분명히 72점에서 76점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어려운 거 다 빼고요. 쉬운 거 위주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총 11번 만나실 거고 이 11번 과정 통해서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강의 계획서 제가 올려드린 대로 앞으로 5주 동안에는 기본적인 이론 그리고 단원별 문제, 그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핵심 단원 문제하고 심화 단원 문제로 나눠가지고 두 가정의 문제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론하고 문제를 같이 하루에 끝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경영학의 이해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는 보통 여기서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항상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이론을 먼저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선 영어로 뭘까요? 경영, 당연히 뭐죠? 매니지먼트가 되겠죠. 즉 경영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영이라는 큰 틀 안에 여러 가지 범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먼저 기업이 필요하겠죠. 기업체를 세워야 되겠죠.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물론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기업체를 세우지 않고 경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경영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기업이 있어야 되고 뭐 적을 필요는 없어요, 이건요. 그리고 또 뭐가 구성 요소에 들어갈까요? 소비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기업과 연계된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만 있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외에 엄청나게 많은 부수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재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재무. 그렇죠? 그리고 모든 기업은 뭐가 있습니까? 회사 내규라는 게 있어요. 뭐 어떤 규칙 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범주들을 포함을 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경영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영 활동을 학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저는 이 많은 범위의 경영학 중에 MIS라는 걸 전공을 했어요. MIS.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약간 IT 기술과 경영을 접목시켰을 때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그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MIS를 전공했는데 아쉽게도 올해는 MIS 시험이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한 문제도. 제가 전공한 과목에서. 그래서 MIS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야 한 문제 정도이고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 제가 이건 한 2시간 정도에 이건 맞춰 드릴 거예요. MIS 부분은. 그 수업을 한 2시간 정도는 할 거고 나머지 부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우리가 한번 공부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을 이제 나가는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오늘은 그 첫 번째 경영학의 이해 중에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한번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영학의 개념 그리고 기업이 뭔지 맨 위에 네모 박스에 있으시죠? 그리고 경영자에 대한 어떤 개념들 그리고 경영을 할 때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경영 전략 그리고 혁신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이 한 문제에서 세 문제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 쭉 분석해 봤을 때 이 앞에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요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외워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외워두시는 그런 부분의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죠. 먼저 경영학이라는 것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기업의 어떤 형태 그리고 구조, 존립 목적을 이론으로 해명하고 그 이론으로 해명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론으로 해명하고 현실적인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개발, 학문이 바로 경영학입니다. 시험 문제 나오지 않겠죠. 중요한 건 두 번째죠. 경영학의 목적입니다. 이건 많이 나왔었어요. 경영학의 목적이 뭐냐? 즉 경영활동의 목적이 뭐냐? 당연히 뭐겠습니까? 이윤추구죠. 이윤추구.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려고 해요.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을 경영자가 할 수도 있고 기타 전문 경영자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원이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영자를 역시 여러 가지 개념으로 나누는데 어찌됐든 누군가가 경영을 하든 그 목적은 바로 뭐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거다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꼭 기억을 하셔야죠. 총론과 방법론과 강론으로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 그냥 총론이라고 하면은 경영학 원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활동을 학문으로 만든 거거든요. 경영학 원론이다. 그리고 방법론에서는 조직행동론과 의사결정론으로 나눕니다.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경영자가 해야 되는 일. 여러분들이 사장이 됐어요. 그럼 이윤을 추구해야 되죠? 이윤 추구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여러분들은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의사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이 경영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론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강론 부분에서는 인적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혼자 경영할 수 없죠. 직원을 고용을 해야 된다. 인적 관리. 그럼 직원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팀을 꾸렸어요. 조직 관리가 되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어떤 이런 분필을 만드는 곳이다. 그러면은 생산을 해야 되고 생산한 거를 팔아야 되잖아요. 마케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팔았을 때 돈을 받고 잔돈을 거슬러 주고 계산서도 발행하는 당연히 재무관리. 그럼 재무관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기 위한 회계 원리 그리고 국제경영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제경영도 우리가 강론 부분에 넣어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경영학이 그럼 일반적으로 기업을 세워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것만 경영학이라고 하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밑에 보면은 관광경영학과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과를 만들 때 경영이라는 단어를 워낙 많이 넣다 보니까 관광경영학과 서비스 마케팅 경영학과 뭐 이런 경영자를 상당히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이요. 그래서 경영학과는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벤처 경영학과, 금융 경영학과, 부동산 경영학과 등 뭐 여러 가지 존재를 합니다. 최근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관리하는 병원 재무라든지 아니면 병원의 어떤 행정 부분을 담당하는 뭐 병원 경영학과 이런 대학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경영자는 상당히 많이 붙이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경영학이란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윤 추구이다라는 거고 학자들이 얘기한 게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그 학자들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의 학자들만 기억을 좀 잘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몇 가지 숙제를 중간에 내드릴 건데 학자들 조사를 좀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물에 대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인물에 대해서는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인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중에 경영학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가 있죠. 작가이기도 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책도 많이 썼죠. 그래서 베스트셀러로 많이 올랐어요. 피터 드러커의 작가이자 경영학자인데 이 사람은 경영학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영학은 조직의 방향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통해 조직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뭐 하는 거다?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의사결정론이에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피터 드러커가 한 얘기죠. 버나드와 사이먼은 경영이란, 이거 외우셔야 돼요. 조직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의 과정이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직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것이며 의사결정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경영이라고 한다. 바하는 뭐라고 했냐면 경영학이란 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힘이다. 즉 방법론을 얘기한 거고 페이올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페이올 중요하죠.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시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모든 작업을 경영이라고 한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페이올입니다. 폴레트도 지문에는 나왔어요. 직접적으로 답은 되진 않았지만 사람을 통해 일을 성취하는 기술이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인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만 있으면 되나요? 또 누가 있어야 돼? 대응되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기업을 경영하든 어느 경영을 해야 돼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물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결합시켜서 성취하는 기술, 그걸 우리는 폴레트가 얘기한 경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대 나오는 유형이나 패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꽈서 내지 않거든요. 그냥 쉽게 얘기해요. 그냥 다음 주 경영학자 한 말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외워도 됩니다. 그러면 5명밖에 없는 이유는 실험 문제에 나왔던 사람들을 정리를 한 거거든요. 이거 이외에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하지만 답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경영학을 얘기한 5명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경영활동의 지도 원리. 자, 이거 지도 원리라는 표현을 써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경영활동에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경영활동을 위해서 첫 번째 생산성, 경제성, 수익성, 조직균형 이렇게 4가지 부분을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경영활동에 위해서는 4가지를 반드시 고려를 해서 경영의 원리를 따져야 되는데 먼저 생산성은 뭘까요? 기업이 운영을 할 때 생산성이 높아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이 생산성이라는 건 뭐냐면 효율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성은 효율성이다. 다시 얘기해서 투입물에 대한 산출물의 비율이다. 뭐 어렵지 않으시죠? 오른쪽에 보시면 생산성을 산출량을 뭐로 나눈 거예요? 투입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게 바로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이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높아야 되겠죠. 결국 생산성이 높으려면 많은 양이 산출이 돼야 되고 적은 양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경제성하고 상당히 비슷한데요. 경제성은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 그래서 경제성은 쉽게 얘기해서 성과를요, 투입된 돈으로 나눈 거예요. 경제성하고 생산성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생산성은 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은 돈에 국한되겠죠. 그래서 경제성은 간단하죠. 성과, 돈으로 성과를 낼 수 있죠. 성과를 투입된 비용으로 나눈 거예요. 그게 바로 경제성입니다. 수익성은 말 그대로 영리성, 얼마의 돈을 벌었느냐 이거죠. 그래서 수익성은 수익의 비용을 빼고 그리고 자본으로 나눈 겁니다. 조직 균형은 버나드가 제시한 내용인데요. 외부적으로 조직의 환경 요소와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구성원 간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즉 내외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조직 균형이 필요성을 얘기했다. 그래서 경영활동의 지도 원리 4가지에 올바르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을 때 4가지 꼭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나왔던 것 중에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3요소와 5요소가 있더라고요. 3요소와 5요소를 꼭 외워두세요. 한번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자,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3요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사람 필요하죠. 사람만 있으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나요? 아니죠. 어떤 목적에 맞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원료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원료는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원료가 필요 없는 기업 경영도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될 수 있는데 그냥 3요소라고 하면은 원료로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5요소라고 하면 거기 뭐가 들어갑니까? 자본과 시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업 유지를 위한 3요소, 5요소 정도는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지금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용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외워야 될 것들이 좀 중요한 게 있으니까 꼭 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고, 자산관리의 원칙에 대해서 혹시 모르니까 아직 이건 나온 적은 없지만 자산관리의 원칙에 대해서 혹시 넣었는데, 자산관리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많은 돈을 한 군데에 올인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 군데에 분산 투자해 놓는 게 좋을까요?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분산이 낫겠죠. 지금 여러분들 전부 다 5억 이상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본으로, 현금으로. 그럼 이 5억을 한 군데 은행의 펀드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여러 은행에 분산 투자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만든 예일대학교 교수가 상까지 받은 적도 있어요. 이 원리가 뭐냐면 계란이 한 판이 몇 개죠? 계란 한 판이 몇 개예요? 30개죠. 5, 6, 30이잖아요. 계란 안 사보신 분 없잖아요. 그래서 5행 6렬이라 해서 30개인데 계란을
한 군데에 담지 말라라는 이론을 제창을 했어요. 네. 뭐 그런 원리도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와 분산 투자의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왜요? 한 바구니에 담았는데 바구니를 놓치면 전체가 다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 자산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에 올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빗대어 얘기한 겁니다. 자, 뭐 그렇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영학의 발전 부분은 한 문제 꼭 나옵니다. 경영학의 발전이 갑자기 나왔으면 그런데 경영학 발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경영학 발전의 시초는 어느 나라일까요? 경영학 발전의 시초는 당연히 독일입니다. 독일. 여러분 예전에는 독일도 잘 살았고 영국도 잘 살았죠. 그렇죠. 예전에는 뭐 유럽이 잘 살았으니까요. 지금은 뭐 잘 산다고 표현을 짓긴 그런데 독일이 상당히 경영학의 선두주자예요. 약 300년 전부터 경영학이라는 걸 학문을 만들었어요. 독일 다음에 신대륙을 발견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하는 그 미국 사람들이 또 경영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미국 경영학이죠. 미국 경영학. 아시겠죠?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는 모방을 잘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독일의 경영학과 미국의 경영학을 합쳐갖고 자기네 나라의 경영학을 또 만든 것도 있어요. 뭐 제트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독일이 시초고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어디예요?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영학은. 그래서 어떤 발전이 있었느냐? 나라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 경영학의 발전은 먼저 독일과 미국에서 시작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중에 독일 경영학은 중요한 겁니다. 상업을 모체로 합니다. 상업이 뭐죠? 물건을 사고 파는 거를 기본으로 한다. 이를 과학화하는 형태로 성립하였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자, 밑에 근대에는 최근에는 미국 경영학의 영향을 크게 받아 학문론, 즉 방법론보다는 중요한 겁니다. 문제 해결 중심으로 옮겨와서 내용의 충실성을 힘썼다. 결국은 무슨 내용이냐? 독일은 이론을 중시했고요. 미국은 현재의 상황을 중시했어요.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중시를 한 거다라고 우선 구분해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독일은 이론 중시였고 문제 해결 중시였다. 아시겠죠?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읽어보시면 내용은 다 아시는 걸 거고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경영학의 고전적인 방법 아주 많이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 경영학의 고전적인 접근법, 말 표현을 이렇게 써서 그런 건데 그냥 경영학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크게 나눠진다. 누가 얘기한? 테일러가 얘기한 시스템이 있고요. 포드가 얘기한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둘 중에. 근데 두 개 다 외우는 게 좋기는 한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테일러 시스템입니다. 테일러 시스템은 오늘날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테일러 시스템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고임금, 저노무비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고임금이 뭐죠? 고임금. 임금을 많이 주자. 저노무비는 뭐예요? 저노무비는 월급을 적게 주자. 월급을 많이 주라고 했다가 월급을 적게 주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이거예요. 임금은 올리되 종업원들에게 돈은 적게 주자.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효율성을 높이자 이거예요. 효율성은.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하는 일의 시간을 줄여주고 오래 일시키지 말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최저임금이 우리나라가 얼마죠? 8,350원인가 그렇죠? 최저임금 8,350원인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주휴당. 주휴당이 뭐예요? 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치를 더 주는 개념이거든요. 하루치를. 그래서 우리나라는 10,000원이 넘어요. 주휴수당까지 하면. 그래서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넘는 나라가 7개 국가밖에 안 돼요. 그중에 GDP 비율로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임금이 엄청 높은 거예요. 최저임금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거는 최저임금은 올리되 일을 많이 시키지 말자. 이제 개념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손자병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손자병법을 보면은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 늦게까지 일합니다. 월급은 조금 주면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자. 작은 시간 일해서 돈을 많이 주자. 그럼 작은 시간 일하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돈을 결국은 적게 주는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걸 얘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테일러 시스템, 테일러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임금 저노무비를 얘기했다. 포드는 뭐라고 했냐면 고임금 저가격이다. 가격을 낮추자. 가격을. 그 내용이에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럼 테일러 시스템에서는 고임금 저노무비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업 관리를 했어요. 태스크 매니지먼트를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맥도널드가 세계 음식 시장의 1%를 차지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맥도널드 있지 않습니까? 맥도널드가 세계 음식 시장의 1%를 차지해요. 세계 음식 시장의 1%는 엄청난 건데 이 1%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서 뭐 여기는 패티를 튀기고 빵을 굽고 야채를 굽고 막 하잖아요. 이 동선 연구를 했어요. 동선 연구를 해서 최단시간 내에 빨리 햄버거를 만드는 연구를 했거든요. 여기서 그거 하자라는 거예요. 경영자는 종업원의 동작을 연구하고 시간을 연구해서 과업을 관리하자. 그래서 아침 우리는 몇 시에 출근합니까? 보통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잖아요. 제일 일반적인 거예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훨씬 근무 시간이 길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20, 30년 후면 우리나라 근로 시간이 지금은 1일 8시간이잖아요. 아마 4시간까지 줄 수도 있어요. 왜요? 대부분의 일을 누가 합니까? 로봇이 하겠죠, 이제는. 로봇이.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적은 시간 일하고 훨씬 삶을 더 풍요롭게 사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예요. 나중에는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작 연구와 시장 연구를 했고 차별적 성과급제를 최초로 도입을 했어요. 일 잘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더 많이 주고 일 못하는 사람한테는 적게 주자. 그래서 기획부도 만들었어요. 기획부. 일을 추진하는.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획부라는 것 자체가 없었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기획부를 만들었고 직능별. 직능이 뭔지 아시죠? 뭐 영어 파트인지 어떤 파트별로 직장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작업 지도표를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한 게 바로 테일러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요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외우시면 돼요. 그럼 영어를 외워야 되느냐? 영어 외울 필요 없죠. 물론 영어 외우면 당연히 번역이 돼서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한글로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중 테일러 시스템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했을 때 정답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따 기출문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포디 시스템은 포디즘이라는 게 있는데 포디즘은 뭐냐면 약간 달라요. 아이디어와 기획을 중시한 거예요. 철저한 대중 봉사 서비스 정신, 이윤 동기를 배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정신을 기르기 위하자라는 거죠. 동시 관리라는 것도 했는데 작업자와 기계의 속도를 맞추자라는 개념이에요. 작업자 따로 기계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가자라는 거고 생산의 표준화, 이동 조립 방식, 전체 작업 조직의 효율성 향상하였다라는 건데 포디 시스템보다는 여러분들은 테일러 시스템을 외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기출문제도 테일러 시스템 위주로 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왔던 게 뭐냐면 생산의 3S가 나왔어요. 생산의 3S. 세 가지가 있겠죠. 생산을 할 땐 반드시 세 가지 표준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표준화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단순화시켜야 된다. 세 번째는 전문화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3S 외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하세요. 생산의 3S에는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산의 개념은 뭔지 아시죠? 뭐 깊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온 사람 중에 또 누가 있냐면 페이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도 나왔던 사람이죠. 페이올의 관리 과정론에 보면은 6가지 활동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6가지 활동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페이올의 관리 과정론 6가지 활동은 첫 번째 기술활동, 상업활동, 재무활동, 보호활동, 회계활동, 관리활동이 있어요. 우선 6가지를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요. 거기에 부수적인 것까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선 페이올이 얘기한 관리 과정론에는 6단계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 기술활동에는 말 그대로 기술적인 측면이 요소가 되는 거죠. 생산, 제조, 가공이 포함되는 거고 상업활동에는요. 팔아야 되니까 구매, 판매, 교환이 활동이 되는 거고 재무활동에는요. 재무가 돈이죠. 돈을 어떻게 가져오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보존활동은 기업의 재산과 인원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사회로부터. 그리고 회계활동은 재고조사라든지 재무상태표,
원가 계산 등을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 관리는 인적 관리에 대한 게 제일 큽니다. 인적 관리.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에는 인사팀이 다 존재하죠. 예전엔 존재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사팀을 통해서 인적 관리를 하자라는 거죠. 위 6가지 활동의 사업 목적을 향해서 이 6가지를 통합한 게 무슨 활동이다? 경영활동이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페이올이 얘기한 거예요. 페이올. 아시겠죠? 그래서 페이올의 관리 과정론 6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관리 과정론 6개 이외에 또 하나 나왔던 것 중에 관리 원칙 14개가 있어요. 관리 원칙 14개도 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업무의 분업화. 지금 여러분들 업무가 모든 사람이 통합되어 있지 않잖아요. 전부 다 분업화되어 있죠. 그래서 업무의 분업화, 그리고 권한과 책임. 모든 직장인은 권한도 같고 책임도 같습니다. 규율이 있어야 되고 명령의 일원화를 꿰야 돼요. 양쪽에서 명령이 들어오면 안 돼요. 모든 명령은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되는 거고, 지휘 방향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일원화가 돼야 되겠죠. 중요한 건데요. 전체 이익에 대해서 개인의 뭐가 필요합니까? 복종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는데 전체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종하지 않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전체 이익에 대한 개인의 뭐가 필요하다? 복종이 필요하다. 종업원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왜? 복종한 종업원에 대해서 뭘로 보상을 해줍니까? 페이로 보상을 해주겠죠. 집중화, 계층 연쇄. 연쇄는 이제 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체인, 사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층 간의 사슬, 그리고 질서, 공정성, 재직의 안정성. 직원이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재직의 안정성, 그리고 주도권, 집단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14개의 관리 원칙이 있습니다. 14개를 외우셔도 좋은데 사실 14개 이외에 이런 게 나와요. 뭐 다각화. 이건 당연히 틀리겠죠. 그렇죠? 나중에 시험 문제 가면은 14개를 꼭 외우지 않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외워두시는 게 좋긴 하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해두세요. 페이올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경영활동에서 페이올 이외에 또 하나 베베가 있어요. 막스 베베라는 사람인데 막스 베베의 관료제도 많이 나옵니다. 막스 베베의 관료제는 핵심 단어는 하나예요. 문서화시키자. 그래서 막스 베베의 관료제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문서화시키고 표준화시키자라는 게 막스 베베의 주된 주장이에요. 자, 명령 복종, 그리고 합법적 권위, 규범, 문서에 기반을 둔 이상적인 조직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문서화시키자, 모든 거를. 그걸 주장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막스 베베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중에 막스 베베는 문서화시켰다,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문서화시켰다라는 것은 우선은 어떤 규범의 명확화, 그리고 노동의 분화, 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인사, 소유권의 분리. 소유권의 분리란 말이 좀 어려우실 텐데 이건 뭐냐면 경영자하고요, 소유자는 달라야 된다는 이론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경영하는 사람하고 소유자는 달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누구 거죠? 삼성전자는 누구 거예요? 주주 거예요. 주주 거예요. 주주가 누구예요? 삼성전자에 돈을 댄 사람들이거든요. 삼성전자는 주주 거예요. 그럼 주주가 그럼 경영에 참여하나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 사면 여러분 주주인 거거든요. 여러분 경영에 참여해요? 잘 안 하죠. 잘 안 하죠. 경영은 누가 해요 그러면? 이모 부회장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영자와 소유자의 분리를 주장한 거예요. 지금도 이게 성립이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웬만한 기업은 경영자와 소유자가 달라요. 계층의 원칙, 그리고 문서화 등을 주장하였다. 제일 중요한 것보다 문서화 주장했다. 모든 걸 다 문서화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막스 베베의 관료제이다. 장점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장점은 전문화를 통해 효율성, 직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고 명령 계통이 체계적이고 조직에 뭘 꾀할 수 있다?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다 좋은 부분이죠. 이런 제공을 하는데 단점이 있어요. 어떤 게 단점이냐면 개인의 성장을 막을 수 있어요. 왜요? 분권화시키기 때문에 그 일밖에 못 하거든요. 하나의 업무 그 일밖에 못해요. 그래서 개인의 성장을 막을 수 있고 계층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쌍방향 의사소통에 대한 부재, 이런 것들이 조금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명 꼭 기억해 주세요. 페이오라고 막스 베베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이게 좀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독일 경영학과 미국 경영학 차이점 구분을 해준 거거든요.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요 표만. 그래서 이 표 중에 하나만 외우셔도 돼요. 그 반대 개념이니까 대부분이. 자, 독일 경영학은 상업을 시초로 합니다. 미국 경영학은 그럼 뭘 시초로 할까요? 공업사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공업을 목적으로 해요. 시초로 하는 거죠. 300년 정도 됐고요. 독일 경영학은 학자들이 주체가 돼 있어요. 학자들이 주체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론 중심이다라는 거죠. 이론 중심이다. 그래서 성격은 이론 중심이에요. 이론 중심이기 때문에 경영, 경제학이에요. 이론 중심이기 때문에 경영, 경제학. 미국은요. 학자 중심이 아니라 공업, 실제로 하는 실무자 중심이에요. 실무자 중심이다 보니까 공업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술이죠. 기술 중심이에요. 기술 중심. 그래서 미국 경영학에서는 기술 중심, 경영 무슨 학? 관리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경제학은 어느 나라? 독일, 경영 관리학은 어느 나라? 미국. 꼭 기억을 해서 구분해서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독일은 그래서 과정은 방법 논쟁을 통한 체계화였어요. 방법론. 방법론을 어떻게 해요? 이론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미국 경영학은 자연적으로 실무자들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영역은 독일 경영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범위, 창업부터 폐업까지 모든 과정인데 미국 경영학은요. 순수하게 오퍼레이션, 운영에만 중점이 돼 있어요. 운영에만. 경영은 말 그대로 경영하는 거예요. 돈을 대고 누가 회사를 차리고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누가 회사를 차렸든 나는 거기 경영자라면 경영, 운영에만 중점을 두는 거죠. 독일 경영은 그래서 회계 이론 중심이고 미국 경영학은 실천 경영학을 중시하였다. 구분이 확실히 되시죠?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의 경영학만 외우시면 돼요. 독일을 외우시든 미국을 외우시든 구분해서 꼭 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좀 몇 가지 나오기도 했는데 사람 이름만 잘 외우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자와 기업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경영자, 매니저죠. 매니저, 경영자는 뭐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CEO라고도 하고 뭐 CFO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최고 경영층들이 있죠. 그럼 최고 경영층만 경영자일까요? 팀장님은 경영자가 아닐까요? 팀장도 그 팀을 운영하는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중간 경영장도 있어요. 중간. 그럼 중간에 있는 팀장만 경영자일까요? 말단 사원도 경영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위 경영자라고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경영자는 엄청나게 많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경영자는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에 관해서 최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경영활동의 전체적인 수행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거나 기관을 우리는 경영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이거는 꼭 이런 사람만을 지침하진 않습니다. 기능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임시적 기능과 경상적 기능이 있어요. 임시적 기능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경상적이란 말이 뭘까요? 경상적 말을. 이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는 항상 일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정해야 된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기업의 어떤 목적이나 방침이 수시로 변하면 될까요? 안 되죠.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적 기능은 기업의 설립, 개편, 합병, 해산 등 임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기업을 설립하는데 계속 설립하나요? 한번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설립하죠. 개편할 때도 마찬가지고 합병은 기업 대 기업의 합병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을 해체시킬 때, 해산할 때 이런 것들은 임시적인 거고 경상적인 거는요. 기업의 자본, 계획, 제품, 노동력, 유통, 설비 이러한 구조로 운영하는 기본 방침은 변해야 된다, 안 변해야 된다? 안 변해야 된다. 가능한. 물론 혁신을 할 땐 바뀔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경상적 기능이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시적 기능과 경상적 기능이 있다. 아시겠죠? 두 가지 개념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고 현대사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느냐? 임시적 기능, 임시적 기능. 누가 담당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임시적 기능. 우리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럼 뭘 연다고 할까요?
주주들이 모여서 총회를 연다고 하거든요. 아마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주들이 모여서 총회를 엽니다. 그럼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저도 주주잖아요. 그럼 참석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워낙 소액주주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만 모여서 하는 주주 총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임시적 기능에 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밑에 나와 있죠. 현대 주식회사에서는 임시적 기능은 어떤 성격, 누가 갖고 있다? 주주총회가 가지며 경상적 기능은요.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가져야 돼 그러면? 이사회가 가져야 돼, 이사회. 아마 경영을 잘 모르시는 분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한 100억 정도 있어가지고 이 100억을 가지고 뭐를 할까 고민하다가 자동차 제조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제가 설립을 했어요. 그러면 설립자죠? 설립자 겸 제가 돈을 대잖아요. 제가 돈을 대요. 제가 돈을 댄다라는 거는 이제 자본을 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본을 댔기 때문에 이 사람 거예요. 이 사람 100%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식을 발행을 할 거예요. 주식을 발행을 합니다. 내가 돈을 대고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투자하라고 해요. 투자를 받기 위해서 뭐를 발행합니까? 주식을 발행해요. 주식. 그래서 주식을 주는 대신에 이 사람은 뭘 받아요?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키우는 거예요. 회사를 키워놓으니까 내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 CEO를 들여와요. CEO가 있고 CEO 혼자 이걸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CEO를 도와주는 누굴 만듭니까? 또 이사회라는 걸 만들어요. 이사회. 그래서 CEO는 전문 CEO는 다른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이고 대표이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사들 중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회에서 경영에 필요한 모든 걸 결정하는데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경상적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회사는 이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명이 있어요. 이 이사들이 경영에 참여해서 일을 도와주는 거죠. 경영을. 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이. 자, 그 다음에 밑에 분류 별표 치시고요. 분류가 나오겠죠. 나온 다음에 경영자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소유한 사람과 경영하는 사람. 분리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경영에서는. 그래서 소유 경영자가 있고 고용 경영자라는 게 있고 전문 경영자라는 게 있어요. 소유 경영자가 누굴까요? 회사를 소유한 사람이 직접 경영하는 것. 아시겠죠?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따로 있어요. 대표자가 따로 계시고 실제 운영한 사람들이 따로 있단 말이죠. 소유 경영자는 그렇지 않은 거죠. 돈을 대고 회사를 만든 사람이 직접 경영하는 것. 고용 경영자는요. 회사를 만든 사람이 돈을 주고 데리고 와서 임시로 고용을 해서 쓰는 거죠. 전문 경영자는 그쪽 분야의 최고 권위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하는 걸로 구분한다. 경영자 계층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아까 쓴 대로 최고 경영자, 중간 경영자, 하위 경영자 개념으로 나누고 직무에 따라서는요. 총괄이냐 부분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괄 경영자, 부분 경영자, 지식의 유형에 따라서는 일반 경영자가 있고 전문 경영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하는 방법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거 될 수 있죠. 제가 일반 경영자이면서 고용 경영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일반 경영자이면서 고용 경영자 될 수 있잖아요. 일반 경영자예요. 저는 전문 경영자가 아니에요. 일반 경영자인데 다른 사람이 소유자가 나에게 돈을 주고 경영을 맡겼어요. 그럼 그런 고용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분류를 이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꼭 좀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까지만 이론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회사, 기업이라고도 우리가 부르죠. 기업, 회사. 컴퍼니를 얘기하는 건데 자, 기업은 먼저 첫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하네요. 이윤을 획득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본의 조직 단위이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예요? 이윤의 획득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경영의 목적이 이윤 추구예요. 그러면 경영에 포함되는 뭐예요? 기업의 목적도 뭐가 되는 거죠?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단위다라는 거죠. 단위. 기업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잖아요. 기업이. 그렇죠? 그래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조직 단위이다. 기업은 국민경제를 기본으로 한 기본적인 단위이며 생산수완의 소유와 노동의 분리를 기초로 하여서 영리 목적을 추구하고 독립적인 생산 경제의 단위이다. 계속 나오죠. 소유와
경영은 뭐가 돼야 된다? 분리를 기초로 해야 된다. 그게 경영의 가장 기본이다. 기업의 특징은 소유와 노동의 분리가 있고요. 영리 목적을 해야 되고 개별성을 가져야 되고 독립적이어야 되고 생산 경제의 단위체적인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내용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회사 유형이에요. 회사 유형은 정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회사 유형은 정말 많아요. 근데 그중에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을 4개의 회사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 4개의 회사.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 목적으로 차리는 회사.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얘기하죠. 주식회사.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말 그대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이 차리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 회사들은 다 뭘까요? 그러면? 주식회사겠죠. 주식회사.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주식회사 안 내고 개인회사는 어떻습니까? 개인사업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개인이. 근데 조직이 크면 삼성전자를 나 혼자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왜요? 너무 조직이 커버린 거예요. 나 혼자 책임질 수 없으니까 내가 책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법인이라는 걸 만들어요. 법인. 이 법인체가 바로 주식회사가 되는 거예요. 법인은 법에서 정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형체가 있지가 않습니다.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는 법인을 만들어서 기업을 경영한다. 그래서 저는 개인회사는 빼고 개인회사는 안 나올 거예요. 어차피요. 개인회사는 대부분 뭐 자영업자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경영하고 맞지 않습니다. 빼고요. 대부분은 법인에서도 주식회사는 가장 일반적인 거다. 그래서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보면 유한책임사원의 주주로 구성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죠. 유한책임사원. 말씀드린 대로 개인회사를 왜 법인으로 만드느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크거든요. 물론 뭐 세금적인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유한책임의 주주로 구성된다라는 부분. 유한책임이 뭐예요? 유한책임?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그럼 기업의 책임은 누가 져요? 주주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가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투자했으니까 회사가 망하면 누가 손해봅니까? 직장인들이 손해보나요? 종업원이 손해보나요? 회사가 망하면? 아니죠. 주주가 손해보는 거죠. 주주가. 그래서 유한 책임을 지는 주주로 구성되며 자본 조달의 용이성, 유한 책임제도, 소유권 양도의 용이성, 소유와 경영의 뭐다? 분리, 독립된 실체.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회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유한회사라는 게 비교되는 거예요. 유한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는 뭐고 유한회사는 뭐냐? 자, 먼저 밑줄을 긋고 한번 볼게요. 유한회사도 동일한 걸 볼게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었다. 유한책임사원.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소규모예요.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이에요. 그거 밑줄 그으셔야 돼요. 소규모고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이에요. 반대예요. 뭐랑 반대예요? 주식회사랑. 주식회사는 폐쇄적일까요? 큰일 납니다. 모든 회사는 기업 공개를 다 해야 돼요. 자본금이 얼마고 매출이 얼마인지 다 공개해야 돼요. 폐쇄적이면 안 돼요. 주식회사는. 하지만 유한회사는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이에요. 그리고 가급적 소규모예요. 소규모. 왜 그럼 이런 걸 만듭니까? 왜 유한회사를 만듭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식회사는 1인이 나 혼자 돈을 벌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을 해서 주주들에게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누가 주인이라고요? 주주가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유한회사는 뭐냐면 2명 이상이, 잘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2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회사를 해볼까? 라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 2명이 돈을 대는 거예요. 3명이 될 수 있고 4명도 될 수 있어요. 다수가 모여가지고 돈을 대가지고 회사를 설립하는 거예요. 누가 없어요? 주주들이 없어요. 이거는. 아시겠죠? 주주들이 없으니까 기업 공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누구한테 해요? 하지 않는 거예요. 국가에 기업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에 기업 공개할 필요가 없죠. 국가에 왜 기업을 공개해요? 세금만 잘 내면 되지. 국가에 공개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 공개를 하는 목적은 뭐다? 투자한 사람에게 결과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누가 있는 거예요? 주주들이 있고 돈을 대는 주주들이 있고 유한회사는 주주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수가 혼자는 유한회사 못 만들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수가 2명 이상의 다수가 모여가지고 서로 돈을 대가지고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루이비통이죠. 루이비통. 루이비통 코리아가 유엔 회사예요. 루이비통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솔직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기업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왜요? 주주들이 없어서 공개를 안 하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라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SQL 쪽인 것 같은데 그 한국 오라클도 유한 회사예요. 이렇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 회사들을 뭐라고 한다? 유한 회사라고 한다. 그 유한 회사는 그러면 규모가 클까요? 좀 작을까요? 소규모라는 거예요. 규모가. 네, 그 기업이 소규모이고 아무래도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이다. 1인 또는 다수의 이사를 두어야 하지만 이거는 형식적인 거예요. 왜 이사를 둬야 되냐면 법인회사를 설립할 때 1인 이상의 이사를 꼭 둬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냥. 하지만 이사나 대표이사라는 기관의 분화도 없으며 감사의 임의기관이다. 감사도 임의기관이니까 감사도 필요 없다. 이 소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감사도 필요 없고 이사를 둬야 되긴 하지만 한 명이 이사하고 한 명이 대표이사 하면 되거든요. 그냥. 대표이사는 뭐 굳이 또 선정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한회사이다. 두 개가 비교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밑에 보면은 한명회사가 있고 합자회사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또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한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두 개의 공통점, 책임이 없는 사원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한책임 사원으로 둘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명회사부터 설명드리면 한명회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명회사는 자, 한 명이 있고 합자가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과 돈은 없는데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뭉쳐요. 합자, 같이 합치자라는 거예요. 합치자. 그런 회사가 바로 뭐라고요? 합자회사, 합자회사. 아시겠죠? 합자회사. 돈은 있는데 아이디어는 없고 돈은 없는데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뭉쳐가지고 회사 규모를 더욱더 키우는 거. 그걸 우리가 합자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야기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역시 누가 책임을 질 거냐? 돈을 낸 사람이 책임을 질 거냐?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책임을 질 거냐? 둘 다 책임이 불분명해요. 서로 각자 맡은 것만 하는 거예요. 돈을 낸 사람은 돈을 책임지고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경영에 대한 아이디어만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책임 사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합자회사. 많이 하죠, 요즘은요. 기업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이 어려우면 돈이 있는 기업에서 그 기업을 인수한다고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인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기업에는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기술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쉐보레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쉐보레 자동차가 어디였어요? 쉐보레 자동차가 어디였어요? 예전에 대우 거 있잖아요, 대우. 대우에서 예전에 자동차 만들었었다고요. 대우에서 자동차도 만들다가 이게 이제 결국은 넘어가서 쉐보레게 됐죠. 결국은. 그러니까 쉐보레가 대우를 인수한 거예요. 결국은. 인수를 왜 했습니까? 대우의 기술력 때문에. 돈은 없지만. 그래서 쉐보레가 돈을 대고 얘네가 기술력을 대고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쌍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쌍용 자동차가 어느 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거예요? 아니죠. 쌍용 자동차 어느 나라 거예요? 중국 거예요. 중국 거.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서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상하이 자동차에서 돈을 대고 쌍용에서 기술력을 내고 합자회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운영하고 있는 거죠. 한명회사는 뭐냐면 돈이 있는데 아이디어가 같은 거예요. 같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끼리 돈을 서로 대고 만든 거예요. 손을 대고 만든 거예요. 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한책임 사원으로 각 사원의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출자자 상호간의 신뢰를 중심으로 한다. 이게 이제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도 노량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노량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학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이 서울인데 군무원 학원 하고 싶어요. 제가 집이 부산인데 군무원 학원 하고 싶어요. 근데 둘 다 돈이 있어요. 그러면 둘 다 그냥 각자 차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명회사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가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은 노량진에다가 군무원 학원 차리고 부산에 있는 사람은 부산 서면에다가 군무원 학원 차리고 둘이 한 명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합치는 거예요. 홈페이지 하나를 만들고 아시겠죠?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나눠지는 거죠. 그 이미지도 더 좋아지고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한 거예요. 돈은 각자 되는 거예요. 각자. 그래서 책임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전체 책임은 없죠. 내가 돈 낸 이곳은 내 책임이고
부산은 부산에 돈 낸 사람 책임이다. 이게 무한책임 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한 명의 회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네 개의 회사 꼭 구분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이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경제적 책임, 법적인 책임, 윤리적인 책임, 자선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한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자선적 책임도 있습니다. 기업이 돈만 벌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회 공헌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나가려면 코스피라는 곳 아시죠? 코스닥이나 코스피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시장에 기업이 나가려면 이런 자선활동도 많이 해야지만 주식시장에 우리 회사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선활동도 기업이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을 간단히 마치고요. 요 내용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경영의 개념, 그리고 기업과 경영자 구분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